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목 병리학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중요하지 않는데 일단 뭐 산림청 지원으로 2012년부터 15년 전국 각도에 한 개씩에 해서 8개 국립대학원의 수목진료센터가 개설되었다. 맞죠? 전국의 그 수목진단센터가 8개가 돼 있어요. 맞는 거고. 2번 소나무 재섬층은 1988년 연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1988년 그죠? 1988년 금정산 부산의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하여 우리나라 전 지역 제주도까지 발생했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잣나무 털육병은 1936년에 가평에서 최초로 발견됐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65년에는 평창군. 요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꼭 뭐 에어둘 필요는 없는 거고 일단은 1988년 그 소나무 재선충 금정산에서 발견됐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고 8개 국립 수목진단센터 있다. 그 다음에 잣나무 털룡병은 36년에 가평에서 최초 발견됐다. 4번 1996년 리기다 소나무림에서 송진 가지마름병 푸사리움병은 1996년에 이제 발견됐다. 테부코나졸이 농약 중에서 뭐야? 살균제에 속해요. 1회 때 우리 2차 시험 보러 갔는데 테부코나졸 농약 희석하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테부코나졸 수화제를 갖고 뭐 농약을 희석하는데 100을 주고서 얼마의 농약을 타야 되느냐. 농약 사용량은 어떻게 돼요? 네? 물의 양에서 희석 배수를 나누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1리터짜리에 1100으로 타려고 그래. 농약을 얼마를 넣어야 돼요? 1ml를 넣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물의 양이 1리터니까 이게 1000ml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1100이라고 그랬잖아요. 1100. 그러니까 1100이라는 거는 농약의 1000배잖아요. 물이. 그죠? 그래서 그 110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만 외워가면 되는 거죠. 이제 물의 양에서 희석백을 나누면 농약 사용량 얼마를 분모가 물의 양이에요? 분모가 물의 양. 물의 양. 예. 분자가 희석 배수. 희석 배수. 네. 분자가 희석 배수. 분모가 저기 이제 밑에가 분모죠. 그러니까 분모가 희석 배수. 분자 위에 있는 게 물의 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쉬워요. 그 연습 계속해요. 그리고 500ml 비커를 갖다 놓고 1100으로 타라. 그렇게 하면 얼마야?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500에서 1000을 나누면 0.5가 되나요? 0.5ml 이렇게 돼요. 계속 연습을 하시면 돼. 근데 이건 꼭 나. 1차가 나든지 2차가 나든지. 우리 때는 희석하는 게 나왔는데 2회 때는 농약을 서술형으로 이렇게. 그러면 공식 쓰고 숫자 써서 대입해야 되죠. 그 다음에 테부코나졸은 살균제예요. 살균제. 살균제 색깔은 뭐예요? 분홍색이죠. 아까 세균 할 때도 세균 색깔 양성 그람 음성이냐 양성이라고 할 때 색깔도 구분해야 되고 이거 농약도 구분해야 되는 이제 가끔가다 나와요. 살균제는 분홍색 병뚜껑도 그렇고 가루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봉지가 분홍색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5번 참나무 시드름병은 2004년 성남시 신갈람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맞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 2번 넘어갔어요. 다음 수목 중 비생물적인 원인이 아닌 거니 과도한 고온 맞죠? 비생물적인 거죠. 환경에 대한 게 생물적이에요. 비생물적. 비전염적, 비전염성, 비생물적. 비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환경. 그 다음에 인위적인 피해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 제초대도 맞는 거고요. 염류집적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토양의 과건과 가습, 토양이 과건 물이 많거나 이런 것도 다 환경적인 요요, 이것도 기생물적이죠. 그런데 기생성 종자식물은 뭐야? 이것도 병원체로 하나를 보는 거예요. 겨우살이 같은 것도 병원체예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은 생물적이죠. 이거는 5번은.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다음 수목병에 대한 설명팀 틀 1번. 바이러스의 구조는 핵산과 단백질로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조세포나 조직 내에서 양분을 취한다. 맞아요? 아니요, 틀려요. 바이러스라는 거는 그냥 자기 몸을 복제만 하는 거예요. 기주식물에 의해서 그 복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1번은. 아시겠죠? 그냥 바이러스, 다른 거는 가서 영양을 흡수해요. 균류 같은 게 이런 거는. 균류를 흡수하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자기만 복제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바이러스 같은 게. 우리 몸 들어오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1번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파이토플라스는 전신병이에요. 바이러스도 그렇고 파이토플라스마도 전신병이죠. 그죠? 네. 아까 얘기했어요. 체간부에 존재하고서 당의 이동을 방해한다. 맞고, 대부분의 곰팡이는 상처를 통하여 기주 수목에 침입하나 물리적 화학적 무기를 사용하여 수목 내부로 직접 침입한다. 뭐예요? 화학적 물리적 이거 습기라든가 부착기나 흡기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들어갈 땐 뭐예요? 화학 물질을 내뿜으면서 들어가요. 그건 나중에 할 거고, 뭐죠? 이제 효소 같은 걸 이제 분비해 갖고 효소, 펩티다제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그런 펩틴을 이제 분해하는 그런 것도 역할을 해서 뚫고 들어가요. 4번 세균에 의한 수목병은 뿌리옥병, 세균 궤양병, 불마름병. 아까 했죠. 세균 그죠? 뿌리옥, 세균성 궤양병, 불마름병 다 이게 세균에 의한 거고. 5번 기생선충 구침을 갖고 있으며 바이러스도 매개한다. 그래서 맞는 거고. 4번 수목병원체에 대한 설명. 기생선충은 구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매개가 똑같은 얘기고. 2번 잔항균과 담자균의 군사에는 격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다고 그랬어요. 또 여기 불안정균도 있죠. 그렇게 하고, 근데 잔항균, 담자균은 유성세대가 알려져 있다. 맞는 거고. 3번 기생생물은 부착기, 흡기를 갖고 있어갖고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겨우사리와 새삼이 있고, 파이토플라스는 체간부 속에 존재하고 세포벽을 갖지 않은 원핵생물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5번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는 핵산에 있고, 핵산에 있는 거예요. 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균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파이토플라스마도 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핵이라는 건 핵막에 둘러싸여 있는 게 있는 건데 균 이상이고, 이건 핵산은 DNA 이런 거, RNA 이런 거를 핵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유전정은 핵산에 있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 최초로 발견된 건 뭐예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예요. 세균은 최초로 발견된 게 어디요? 아까 불마름병, 화상병에서 최초로 발견된 거예요. 바이러스는 담배 모자이크. 그래서 4번은 답이 없어요. 다 맞는 거예요. 5번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목병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수목병 발생에는 거기에 4번에 옆에 보면 4번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뭐가? 그거는 선생님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써놓은 그건 아니야. 이거 순서야.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그 옆에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야. 예. 이거 다 똑같아. 그거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똑같아요. 옆에 있는 선생님 거. 이거 1번은 1번, 2번은 2번, 3번은 3번, 4번은 4번. 똑같아. 뭘 이렇게 4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말에 집중하셔야. 그래서 자꾸 저기 하지 마시고. 5번이에요. 수목병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수목병에는 병원체, 수목, 환경 세 가지 요소 필요하다. 맞죠? 2번 수목병에는 2차 전염원은 1차 감염으로부터 형성되는 전염원입니다. 당연한 거니까 맞죠. 월동하면서 휴면 상태로 생존하였다가 봄이나 가을에 전염을 일으킨 거를 1차 전염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월동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휴면이었다가 생기는 건 뭐예요?
최초로 생기는 걸 1차 전염이니까 맞고요. 흰가루병은 1차 전염은 잔황구이고 2차 전염은 분생포자이다. 맞아요. 잔황구 형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5번 잠복기란 감염에서 발병까지의 일정 기간이며 포플러 임록병은 4일에서 5일, 소나무 제선증은 1, 2개월, 잣나무 털럭병은 1, 2년이 돼 있다. 맞아요? 이게 잠복기라는 거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환경 조건이 양호하거나 성숙기가 됐을 때 병증이 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는데 잣나무 털럭병은 1, 2년, 그 다음에 뭐 밤나무 줄기마름병 이렇게 되고, 포플러도 맞는 것 같아. 포플러? 포플러 임록병 사료기를 제일 짧은 거 그거 아니에요? 본것 같은데. 예, 맞네요. 이게 보면은 임록병 4일에서 6일, 제선충은 1, 2개월, 그 다음에 잣나무 털록병 1, 2년. 예, 맞아요. 이렇게 기간도. 그래서 그 잠재라는 거, 예, 맞아요. 잠복기 똑같아요. 이것도 답이 없어요. 다 맞는 거예요, 이거. 5번도. 그 다음에 6번 얘기하겠습니다. 수목병의 병원체와 전반 방법을 올바르게 짝진 거.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전반이 있어요. 그죠? 바람에 의한 건 흰가루병 같은 거, 녹병, 이런 게 바람에 의해서 이제 저기 돼요. 녹병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알겠죠? 어제 우리 그저께 저기 했잖아요. 녹병에 대해서 했는데, 흰가루병 같은 것도 바람에 의해서 이제 하고, 물에 의한 전반이 있는데, 물에 의한 거는 보시면 밤나무 줄기마름병은 파이토포토라, 물에 의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벚나무 빗자루병, 이것도 물에 의해서 맞아요. 근데 느릅나무가 틀려요. 느릅나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느릅나무는 나무 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느릅나무 시드름병, 이건 뭐라고 했어요? 나무 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 곤충에 의한 거, 파이토플라스마는 그렇죠. 그죠? 담배장님 노린재라든지 또 뭐예요? 담배당 노린재, 그 다음에 마름무늬 매미충, 이런 거니까 맞는 거죠. 소나무 시드름병도 곤충에 의해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토양에 의한 전반이 있는데, 토양 모잘럭병 했죠. 니지나 뿌리썩은병, 뿌리썩이 선충, 이런 건 다 토양에 의한 거고, 종자에 의한 게 있어요. 종자는 탄저병, 모잘럭병도 탄저에 되고, 바이러스도 종자에 의해서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이거 쉬운 거죠. 그 고우의 법칙.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병든 식물의 병진 부위에서 병원체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병원체는 B번, 병원체는 반드시 분리되고 영양배지에서 순수 배양되고 그 특성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건전한데, 순수 배양된 병원체는 병이 나타난 식물의 같은 종 또는 품종의 건전한 식물에 접종했을 때 그 식물체에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야 되고, 이걸 다시 또 배양해야 된다. 재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순서, 그냥 그 순서보다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순서대로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중요하죠. 쉬운 거 같으면서도 쓰라고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8번 기생성하고 비기생성에 대한 것 비교하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기생성병은 발병 부위는 식물체 일부이다. 맞죠? 네. 기생성이라는 거는 이제 균이라든가 병원체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거고, 2번 기생성병의 종 특이성은 높은 편이다. 맞죠? 자기가 좋아하는 데만 병을 일으키는 거니까 종 특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그래서 맞는 거고, 다음에 이제 비기생성 같은 경우 있어요. 비기생성은 발병 면적이 넓죠. 그죠?
기후라든가 토양 이런 거에 대해서 넓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비기생성 병에는 특이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아니요. 틀렸죠. 비기생성은 보편적으로 넓어요. 그러니까 특이성이 없어요. 그 비특이적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다음에 5번 비기생성 병원은 병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기생성하고 비기생성 꼭 나눠주셔야 돼요. 답은 4번이고요. 9번 병진과 표징에 대한 거 계속 나오네요. 1번 상평생장은 입자루나 인맥의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더 많이 자라서 맞죠? 그래서 입이 축 늘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입자루나 인맥의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더 커갖고 윗부분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축 늘어지겠죠. 그런 게 상평생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처지거나 쭈글쭈글하게 오그러드는 걸 상평생장이라고 그랬어요. 용어 잘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2번 벚나무 갈색무늬 구멍병은 병징으로 2층을 형성한다. 맞죠? 갈색무늬 구멍병 어제 했잖아요. 그저께 벚나무 빗자루병에 갈색무늬 구멍병은 이제 병징이 2층으로 형성된다. 알아두시면 되고 3번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일부 곰팡이와 세균은 뚜렷한 표징이 없다. 맞죠? 바이러스 없다고 그랬어요. 응? 바이러스하고 파이토플라스마는 표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곰팡이나 이런 것이 이제 많고 그 다음에 4번 표징에는 암종, 궤양, 균사매트, 뿌리꼴 균사다발, 좌자, 버섯 등이 있다. 암종이요. 암종이 병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4번이. 그죠? 궤양은 어떻게 해? 궤양도 병징이죠. 그죠? 네. 그 밑에 있는 균사매트, 뿌리꼴 균사다발, 좌자, 버섯 이런 건 다 표지.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병징, 표징 한 문제 꼭 나와요. 꼭 구분하시고 가셔요. 5번 병징 중 생육장애는 외하, 세태, 위축, 억제, 윗자람 등이 있다. 맞죠? 이것도 이 병징, 세태, 위축, 윗자람 이런 거 외하 이런 게 다 병징이다. 병징, 표징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수목병 진단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꼭 이것도 한 문제 나요. 진단법. 그래서 주사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전자현미경 중에서 주사라는 게 있어요. 주사가 있고 투가 전자현미경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냥 애워두셔야 돼요. 일단은 이해보다는 주사 전자현미경은 특히 포자 표면의 돌기, 무늬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 버섯이나 녹병균의 분류에 많이 이용된다. 맞습니다. 포자의 표면, 돌기, 무늬 같은 걸 관찰할 때 주사현미경 이런 거를 관찰할 때 많이 주사 전자현미경 쓰고요. 생리화학적 진단법 중에서 황상구리법은 바이러스병에 걸린 감자 진단에 이용한다. 맞다고 그랬죠? 예. 황상구리 걸린 그 감자에 그 바이러스병이 많이 걸려요. 그때 생리화학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황상구리를 넣잖아요. 걸린 거는 색이 변해요. 이걸 생리화학적, 그 균하고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진단할 수 있어요. 이걸 생리화학적이라고 그랬어요. 3번 배양적 진단의 한 종류인 영양배지법은 수입 종자를 검역할 때 가장 많이 쓰인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번에 풀었잖아요. 엘리사법, 면역학적 진단법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아니면 또 영양배지 저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색을 한번 볼까요? 그 진단은 한 문제 꼭 나와요. 그러니까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역학적 진단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5쪽 한번 볼까요? 30 여가지 습식 처리법. 여가지 습식 처리법 35쪽 그림 위에 보면 여가지 습식 처리법은 병균 식물체의 병증이나 표징이 나타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법으로 수입 종자를 검역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틀렸어요? 3번은? 영양배지. 영양배지죠.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역학적 있죠. 면역학적 39쪽에 보면 식물병 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면역학적 엘리사법이 되겠어요. 39쪽을 그대로 펴보 놓으시고 4번을 보면 면역학적 진단법은 IF법이 있죠. 그 다음에 면역효소항체법 엘리사법이 있고 ISE법이 있고 도트블라트법이 있고 맨 밑에 줄에 있어요. 39쪽에 도트블라트법이 있고 딥스틱이라는 그 법이 있어요. 40쪽 맨 위에 있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면역학적 중에서 전번에 뭐예요? 응징과 침갑 반응에 대한 게 있고 면역확산법이 있고 IF법이 있고 엘리사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면역학적은 뭐랬어요? 동물에서 항체를 만들어 갖고 항혈청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이제 병 걸린 식물의 즙액을 거기다 반응을 시켜보는 게 이제 면역학적이라고 그랬어요. 바이러스 병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른 진균이나 세균병에도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전번에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건 꼭 나와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5번 생물학적 진단에 PCR법을 이용하여 병원균의 ITSV를 증폭하여 병원균 공정하는 방법이 분자 생물학적이다. 이거는 DNA를 증폭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PCR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10번에 5번 맞는 거고요. 11번 가겠습니다. 수관 주사에 대한 거예요. 소남의 그 송진 유동이 활발한 3월에서 11월은 유입식 수관 주입기로 수관 주입이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은 그 유입식은 그 송진이 이제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11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 주로 많이 해요. 작업을.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다가 그 아바맥틴이라든가 에바맥틴 벤조에이트라는 그 농약을 걷다 직접 넣어요. 구멍을 뚫어갖고. 왜 그때 할까요? 겨울에. 송진이 예, 그때 뭐 봄 되고 나면 막 송진이 막 나와요. 이 휴먼기 때 이제 하는 거예요. 송진이 안 나올 때.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이 틀린 거예요. 송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못하고 이제 수관주입기로 한다. 그 다음에 2번 삽입식 수관주입법은 영양제라든지 미량원소를 수관에 주입할 때 이용되는 수관주입이다. 삽입식이라는 게 있어요. 삽입식은 옆으로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삽입식 책에도 나오나? 옆으로 이렇게 미량 넣을 때 하는 삽입식이 있어요. 약을 넣을 때 크게 4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수관주입법은 그래서 수관 주사 넣을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중력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52쪽에 보시면 이제 나와요. 중력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닌겔 꼽듯이 이렇게 하는 중력식 이용하는 게 있고요. 중력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야? 저농도의 약을 많이 넣을 때, 다량으로 넣을 때, 저농도 다량을 넣을 때 주로 1리터짜리를 넣어요. 매달아서 이 중력에 의해서 이제 수관 주사로 넣는 거를 중력식 수관 주사. 그 다음에 압력식이라는 게 있어요. 53쪽에 보면 그 특징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중력식 수관 주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까 대추 나온 빗자루 같은 거는 이제 중력식 수관 주사를 많이 넣고요. 많이 넣어야 돼요. 테트라사이클린 할 때는 중력식을 많이 쓴다. 53쪽에 있죠. 셋째 줄에. 그 다음에 이제
압력식이 있습니다. 압력식은 조그만한 약통에 있는데 미량 압력식이에요. 이거는 뭐냐? 이 망치로 때리면 이 속에 압력이 생겨요. 그거 해보셨죠? 실습할 때. 이게 미량 압력이에요. 이거는 약액을 소량 넣을 때. 그래서 압력식 미량 수관 주입 캡슐을 사용할 때는 보통 5에서 10ml 약액을 넣을 때 요거를 많이 써요. 이거는 압축에 의해서 미량 원소 넣을 때 단시간에 많은 나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요거는 이때는 여기 이제 유동이 활발한 3월에서 11월에 유입식 수관 주사로는 수관 주입이 안 되지만 압력식으로는 연중 수입이 가능하다. 이 압력식으로는 연중. 아까 주입식 할 때는 그죠? 유입식 할 때는 안 됐는데 이거 압력식은 연중 사용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 있고요. 유입식 있습니다. 유입식은 구멍을 뚫고 이제 약을 직접 넣는 거예요. 54쪽 쪽에 쭉 설명이 있으니까 아까 이제 3월부터 11월에는 송진이 막 나와서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쓰나 봐요. 그래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수관 방법이다. 어떤 게요? 응? 유입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재선충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포기했거든요. 우리 코로나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응하는 자체가 산림청에서 이 재선충을 잡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을 뒷산에 가보면 전부 다 재선충 다 방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해요? 유입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때? 겨울에 하는 거예요. 편말 다 붙여놨잖아요. 보시면 언제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다 겨울에 해요. 휴면기 상태. 그래서 수관 주입도 가끔 나오니까 한번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거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뭐예요? 테트라사이클린은 수관 주입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수관 주입법이라도 아까 중력식도 좀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약제의 수관 주입법은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소나무 재선충은 뭐예요? 왜 수관 주입을 하는 거예요? 유입식을 하는 거예요? 예방 차원이에요.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걸리기 전에 2년에 한 번씩 나요. 언제? 2년에 한 번씩 나요. 이건 예방 차원이에요. 걸리지 않게.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5번 중력식 수관주입법 시행 시기는 수액 이동이 활발한 4월 초에서 10월 초. 이때 생육기간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중력식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래 넣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힘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수액 이동 활발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다음 중 수목병의 방제법. 푸사리움도 모잘릭병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푸사리움도 4가지가 있어요. 피티움, 푸사리움, 파이토포토라, 리족토니아, 모잘록하면 4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푸사리움은 언제? 건조한 토양에서 잘 걸려요. 모잘록병이. 그래서 해가림, 관수 등에 의해 묘상 토양의 습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돼요. 너무 건조하면 안 걸리니까 푸사리움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2번 인산질 비료와 칼리질 비료는 이때 이제 전염병의 발생을 감소하고 질소질 비료는 과용하면 동해나 냉해를 받기 쉽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그죠? 인산하고 칼리는 좋아요. 전염병 발생을 감소하게 만드는데 질소질은 안 좋아요. 모든 병에. 3번 침엽수의 모잘록병, 자줏빛 날개무늬병, 흰 비단병균 등은 돌려짓기를 위한 뒷작물을 고르기가 쉽을 뿐만 아니라 1, 2년의 짧은 윤작 연한으로 방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모잘록병은 균들이 오래 이제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윤작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올해 이 병이 이게 뭐 1, 2년으로 될 저기가 아니야.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소나무에 잎 떨림 피모까지 낙엽성의 낙엽병 뭐 가지끝 마른병 등은 재벌과 간벌을 적게 실시하면 높은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죠? 잎 떨림병 피모까지 이런 거 전부 다 간벌 같은 게서 통풍이라든가 그죠? 통풍 같은 거 그늘 같은 거를 없애주면 이게 이제 잘 이런 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5번 직접 살균제는 테부코나졸, 티오파네토메틸, 베노밀 등 침투성 약제가 있다. 네. 요 종류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요. 직접 살균제예요. 테부코나졸, 티오파네토메탈, 베노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이건 살균제다 이렇게 막 입력을 해놔요. 계속. 그래야지 농약할 때 좀 쉬워요. 네. 테부코나졸 이거는 다 이제 살균제다. 침투성이다. 13번 다음 중 수목병의 방제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토양운 중에 이용되는 약제는 메탐소듐과 다존의 입제가 있다. 맞죠? 이게 토양홍증법이라는 거는 이 메탐소듐을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메탐소듐하고 다존멧 입제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잣나무 털록병의 중간 기준은 뭐야? 송이풀, 까치밤나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염을 장시간 지속적으로 제거해서 털록병 방제에 성공하였다. 맞죠? 이게 계속 우리나라에서 털록병 걸렸을 때 이 송이풀 이런 걸 제거해서 이제 효과를 얻었어요. 중간 기준. 그다음에 3번 반송에 발생하는 잎떨림병의 방제법에는 병든 낙엽을 장마 후 틀리죠. 장마 후가 아니고 장마 전에 시작되기 전에 뿌려야 돼요. 장마 후면 이미 번져갖고 이제 안 돼요. 그래서 3번 틀린 거고 우리나라 최초 4번 최초 저항성 품종은 포플러 잎녹병 저항성 품종이 이탈리 포플러 125다 맞고 5번 소나무 전나무 잎녹병의 경우 겨울 포자가 형성되기 전에 풀베기를 하면 중간기주에 침입한 병원균도 제거하게 되므로 녹병의 예방 효과가 있다. 맞죠? 14번 수목병에 대한 관리에 대한 거 틀린 거 수목병의 겸용장로 차단 방법으로 전염원 및 중간기주 제거, 토양소독, 작업기구류, 작업자의 위생관리가 있다. 중요하고 수목식재는 휴먼기에 옮겨 심는 것이 원칙이므로 침엽수의 가을 식재는 되도록 늦게 하는 것이 좋다. 틀리죠 이거는. 그죠? 이게 가을 식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일찍 하는 게 좋아요. 예. 일찍 하는 게도 있고 만약에 늦게 하면 동해도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셔요. 예. 비슷한 얘기니까 14번 15번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15번 불안전균류 어제 했어요. 그죠? 그저께 불안전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1번 총생강균은 분생포자과를 형성하지 않고 포자과를 안 내고 그랬어요. 총생이라는 거는 균사 조직의 분생포자자나 분생포자경 다발 또는 균사의 직접 분사포자경이 형성되고 그 위에 분생포자를 형성한다. 복잡하죠? 불안전균에 대한 거는 불안전균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3가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중에서 분생 무슨 각이라든가 반 같은 걸 만들지 않는 균에 대한 설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95쪽에 있어요. 95쪽. 불안전균은 유각균강이라는 게 있고 불안전균류는 유각균, 그 다음에 총생강, 그 다음에 무포자균강. 그래서 무포자균은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어요. 불안전균류 중에서 무포자균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리족토니아, 스클레오티움. 네, 이건 뭐 순복협회에서 무지하게 강조한 거죠. 무포자균이 있고, 요거는 이제 예외로 하고 이제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죠? 이제 불안정균은 두 가지, 유곽균하고 총생강이에요. 근데 총생강이 문제가 난 거예요. 96쪽이 총생강.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요. 어떻게? CD 같은 경우는 유곽균강이에요. 그러니까 제껴두고 A, B만 총생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하시면 그 설명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 균생 포자라는 건 불완전 무성세대로 저기 되잖아요. 이거는 불완전균은. 그런데 이 총생강균은 이런 C나 D처럼 이런 각을 만들지 않아요. 유곽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꽃다발처럼 이런 거 이렇게 포자가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거예요. 분생 포자나 분상 포자 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본색 포자 경 위에 분생 포자가 나타나는 거죠. 경이 밑에 있고 포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경은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자는 그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 몇 가지는 알아야 되겠죠. 알터라리아, 아스피라길러스, 보트리티스, 케르코스포라 뭐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죠. 푸사리움 이런 것도, 페니실리움 이런 것도 불안정균의 총생강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에 1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유곽균강은 뭐예요? 유곽균은 각을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곽균은 각을 형성해요. C하고 D가 유곽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균은 유성세대를 상실하였거나 발견되지 않아 무성세대로만 알려진 균류들을 인위적으로 묶은 것이다. 맞는 거죠. 그죠? 주로 그런 불안정균들은 4번 무성세대의 일반적인 혁세를 같은 담자균이 아니죠. 주로 잔항균을 많이 불안정균은 대부분 이제 발견이 되면 유성세대가 발견되면 뭐로 만들어요? 잔항균이고 대부분 그 외에 약간만 이제 담자균을 속해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불안정균은 발견되면 유성세가 발견되면 주로 잔항균을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분생포자를 형성하지 않고 균사만으로 알려진 건 뭐예요? 이건 포자를 발견하지 않고 균사 자체만 번지는 거예요. 이건 리족토니아하고 스클레로티움. 이거 몇 번 시켰어요.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16번. 몇 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아까 15번. 4번. 4번이에요? 왜 그래요? 형님. 잔항균이 다 바꿔야 돼. 왜 그린 거예요? 잔항균에 속한다 그 부분이에요? 네. 거의가, 왜 그리냐고. 거의가 뒤에가 틀렸잖아요. 불안정균은 유성세대가 발견되지 않은 거죠. 유성세대가 발견되면 잔항균이나 담자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유성세대가 이제 없기 때문에 불안전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유성세대가 나타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로 7, 80%가 잔항균에 속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담자균이라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거 아시겠죠? 네. 16번 가겠습니다. 균균류 얘기했어요. 아까 뿌리 옆에서 뿌리털 균사, 뿌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흡수 면적이 증가해서 양분 수분을 돕고, 그 다음에 인위 순환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균균류 중에서 인을 흡수할수록 도와주는 게 제일 균균, 뿌리털 그 균이에요. 뿌리에서 뿌리 역할을 해주는 게 균균이에요. 그 다음에 내생균군은 이제 피층까지 안에서 존재하는 두꺼운 균사층을 형성되지 않는다. 그죠? 맞죠? 피층에 들어가서 균사층을 두껍게 형성하지는 않아요. 피층까지는 가는데 맞는 거고. 3번 내생균은 격벽이 있는 균사를 지닌 VA 내생균이 있다. 틀리죠? 내생균은 격벽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내생균은 무슨 종류였어요? 1번 낭균관, 2번 접합균, 3번 잔항, 4번 담자. 뭐에 속해요? 네? 접합균 엔도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엔도진이니까 뭐야? 엔도진은 격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VA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뭐예요? 답은 3번인데 그거를 격벽이 없는 거를 VA 베시큘라 아르부스쿨라 이렇게 VA라고 해요. 격벽이 없는 VA라고. 내생균군은 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외생균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바깥에 이제 뿌리 표면에 두꺼운 균사층, 아까 균사층을 형성한다고 그랬는데 외생균은 두꺼운 거를 형성해요. 그 다음에 T층 세포에 하르티그렛이라는 걸 형성해요. 그래서 모양도 중요해요. 그 균균류는 모양이 중요해요. 내생균, 외생균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 페이지는 99쪽에 있어요. 내생균균 꼭 나와요. 내생균, 외생균 구분하고 역할 꼭 나와요. 한 문제. 내생균군 어디까지 존재해요? 피칭같이 내생이라는 거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내생균이 있고 이게 두꺼워요, 얇아요? 얇아요. 네?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두꺼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세포도 그러니까 얇다. 99쪽에 있어요. 99쪽 내생균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격벽이 없어요, 그죠? 주로 에? 엔도진이라는 그 균이었는데 이제 그 없어요, 그죠? 그거를 VA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비슈콜 뭐 이런 식으로 표해요. 아비슈콜 그림 99쪽 밑을 봐요. 아비슈콜 그 밑에가 중요해. 그치 아비슈콜 내생균은 그 두껍지도 않고 에? 격벽도 없고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주로 뭐요? 오리나무, 버드나무, 유칼리나무가 주로 있고 특히 이제 내생균은 뭐 단풍, 히말라야 산목, 뭐 참나무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는데 내생하고 외생 같이 하는 게 지금 오리나무, 버들, 유칼리가 이게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뭐야? 세 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생균은 그거 앞에 격벽이 없는 뭐야? 접합균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카오로스포라, 뭐 엔도진, 이 두 번째 게 엔도진이에요. 엔도진이 접합균. 이게 다 접합균이긴 한데 엔도진이라는 게 아까 이 접합균에 대한 거 설명이 있었죠. 그러면 엔트로스포라, 기가스포라, 뭐 구루무스도 중요해요. 스클레오시스티스, 스쿠테로스포라 이런 거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이게 뭐야? 내생균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태는 어때요? 아비슈쿨이라는 얘기예요. 아비슈쿨은 그림 한 5번째 위에 보면 피층 세포 내에 형성되는 구조체인 구형인 베시클과 분지된 나무가지 모양의 아비슈쿨에서 유래했다. 형태가 아비슈쿨이에요. 나무가지 모양이에요. 그런데 백쪽에 가면은 외생균군이 있어요. 외생균군은 무슨 모양을 갖고 있어요? Y자로 돼 있어요. 밑에서부터 그림 위에 보면 그림 맨 밑에 거 보면 Y자로 돼 있죠. 외생균군하고 내생균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Y자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그물 그 뿌리 이거는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그물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하르티그넷이라는 이게 뿌리처럼 그물 쳐져 있는 모양을 하는 게 하르티그넷이라고 그래요. 좀 융입적이게 하죠. 그래서 외생균군은 어디에 속한다? 1번 접합균, 2번 담자, 3번 잔황. 어디에 속해요? 불안정균 뭐에 속해요? 외생균은 주로 담자균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잔황 주로. 그 다음에 단황. 외생균군은 주로 담자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잔황균도 뭐 있다고 그 뒤에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모래밭 버섯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해요. 외생균은 그 소나무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외생균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광대버섯, 그물버섯, 우단버섯, 무당버섯 이런 거 뭐 조금 알고 계시면 돼요. 모래밭 버섯 이걸 좀 아시면 되겠어요. 최초의 컨테이너 묘목장에 이제 그 뿌려주는 외생균을
이게 모래밭 버섯이었어요. 그게 피티졸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막 억지로 애울 필요는 없는 거고, 계속 뭐 유튜브 같은 거 들어보시면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만 하세요. 다 외우시려면 지금 너무 힘든 거죠. 힘들죠, 공부하기. 그래서 큰 개념 외우기 전에 이런 거 내용부터 아셔야 돼. 내용 다음 무슨 뭐 Y자다 뭐 이런 거 하르티그넷이다 이런 거 아셔야 돼. 16번 4번에 가겠습니다. 아까 다 한 거예요. 외생균은 간헐변분의 뭐 균사층, 피층 세포는 하르티그넷을 형성한다. 맞죠? 외생균 두꺼운 균사층이다. 그 다음에 5번 외생균이 형성하는 균은 담자균, 예, 주로 담자균이라고 그랬어요. 외생균은 아마니타하고 볼레투스, 그물버섯, 광대버섯 뭐 그런 게 있고 뭐 젖버섯, 그다음에 알버섯, 무당버섯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생각나는 것만 그냥 담자균에 속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3번이 되겠고 17번 모잘럭병 이제 나왔어요. 이게 1회 때 나왔던 문제 그대로 복원해 놓은 거예요. 1번 피티움하고 리족토니아 솔라리는 다핵균사다. 맞아요? 틀려요? 네? 단핵. 네? 아니죠. 피티움은 난균광이에요. 피티움은 난균광이기 때문에 다핵이에요. 그 다음에 리족토니아 솔라리 아까 계속했어요. 불안정 균류 중에서 균사로만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 균이라고 했어요. 그 불안정 균은 격벽이 있어요. 담자균이나 잔항균에 속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발견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동균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핵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꼭 읽어보셔요. 똑같이는 안 나오니까 내용을 쭉 아셔야 된다고. 18번 아밀리아 뿌리썩은병에 대한 거. 1번 기주우전병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아밀리아하고 또 병원성 우전병 이거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예, 뿌리 썩은 병 종류 중에서 뭐예요? 모잘록이나 또 파이토프토라 이런 병원성이 엄청 독한 거예요. 막 연화성 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병원성 우전병이고 아밀리아 뭐 그 다음에 있는 거 있잖아요. 리지나도 그렇죠. 리지나 속하나요? 안노섬, 리지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중요하니까 봐요. 무슨 정해. 네,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병원성 우전병은 모잘럭병, 그다음에 파이토프토라 103쪽, 파이토프토라는 105쪽, 그 다음에 리지나도 저기네. 병원성 우전병, 병이 강한 거, 병원체가 강한 거, 리지나 뿌리썩은병까지가 이 세 가지가 병원체 우전병이고, 나머지 107쪽부터 기주우전병 있어요, 그죠?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그 뒤에 있는 거 뭐 다 똑같아요. 자줏빛 날개, 흰빛 날개 뭐 이런 게 다 기주우전병이에요. 기주우전병은 병원체가 어릴 때부터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기주가 약해지면은 그때 발병하는 거를 기주우전병이라고 그러고, 병원성은 병원체가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발병이 되는 그런 거를 우전병 이렇게 얘기해요. 기주가 약해졌을 때요. 기주가 약해질 때 발현한대. 그러니까 한쪽만 외우기 막 헷갈리잖아요. 그럼 한쪽만 외우시면 돼요. 그 한쪽만 외우기. 병원체 우전병은 병원이 강한 거예요. 그 모잘록 걸리는 뭐 그런 것들은 다 강해요. 파이토프토라, 피티움 이런 거는 강하잖아요. 병원이 그죠? 리지나도 그렇잖아요. 리지나도 뭐 강하대. 그런데 이제 아밀리아, 그다음에 자줏빛 날개, 흰빛 날개 이런 거는
오래되고 쇠약해지면 그때 이제 그 병원군이 어릴 때 들어가 있다가 그렇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무슨 균이 다 있다면서요. 있다가 약해지면 그때 발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주전병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유튜브에 많이 2회 때 시험 보고 와서 복원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들으시면은 다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죠? 피티움, 뭐 난포자다, 뭐 리족토니아는 모잘롯병은 줄기에 전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염된도 아래로 진전되는 거예요. 리족토니아는. 그죠? 전번에 했던 문제들이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난균류, 불안전류가 있다. 난균은 피티움이고 불안전균은 리족토니아다. 그 다음 18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아밀리아레 뿌리스병은 기주전병 금방 했고요. 초본류, 목본류 다 발생해요. 그래서 답은 2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표징 있죠. 근상균사 속하고 뿌리꼴 균사다발이고 부채꼴 균사판이 표징이다. 그죠? 책 보시 그림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잣나무 밑동부분에 송진이 흘러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저항성 품종을 식재하고 산성 토양이 발생하니까 석회를 해서 한다. 그래서 이 그 아밀리아 뿌리 썩은 병 백후 쪽은 꼭 알아두셔야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 아밀라리아 표징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뭐야? 균사꼴 아니 균사다발. 균사다발. 균사판. 그러니까 뿌리꼴 균사다발, 부채꼴 균사판. 그 다음에 뽕나무 버섯. 송이버섯 아니 송이버섯 아니 뽕나무. 뽕나무버섯. 그 다음에 밑동에 송진이 흘러나온다. 방제법으로는 저항성 품기 식재하고 석회를 시용한다. 뭐 그런 거 해놓으셔야 되고. 전번에 또 했죠. 19번 리지나는 많이 아시니까 보겠습니다. 리지나 운달라타 이렇게 그러죠. 운달라타. 리지나도 잘 나오는데 리지나하고 아밀라리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전반적인 내용을 다. 그래서 피해목은 소각한다. 이거 틀리죠. 2번 그죠? 소각하면 안 되죠. 이게 이 포자가 열 높은 데서 온도 높은 데서 이제 발생하니까 2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잔황 포장에 의한 적이다. 리지나는 뭐예요? 잔황 포자, 잔황균에 속하예요. 그다음에 산성 그 바닷가 해변 이런데 그 모래밭에서 많이 이게 이제 산성 토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밀라리아도 그렇고 리지나도 주로 이제 석회로 중화시키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수지가 분비돼요. 송진이 분비되는 거. 그러니까 뭐야? 아밀라리아나 리지나나 또 뭐 푸사리움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송진이 분출된다 이런 병. 가끔가다 문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20번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뿌리꼴 균사다발 계속 나와요. 이건 뭐예요? 1번이죠. 딱 찍어야 되죠. 바로 균사 콩나무버섯 나온다. 아밀라리아.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죠. 그죠? 콩나무 나오면 아밀라리아. 21번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연결되어 있는 거 살펴주셔야 돼요. 21번. 군주 심재 부병. 이게 뭐 군주 심재 부병. 뿌리 쪽에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풍도목 발생의 원인 되죠. 그다음에 아까시 목재버섯이 이제 아까시 제목버섯. 그다음에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회색 갈색 고약병. 이건 깍지벌레에 의해 분비물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그 분비물을 또 이제 거기서 또 먹는 거예요. 깍지벌레가 서로 공생해요. 그래서 그 학명은 셉토바시디움 보고리엔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셉토바시디움이라는 게 뭐예요? 담자균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고약병은 보고리엔스 이렇게 해주세요. 보고리엔스 고약병이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나무 가지끈 마르병. 전번에 했죠. 디플로디아 하셨죠. 디플로디아 순마름병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피해 가지는 수지에 젖어 있다. 어디에 젖어 있어요? 낚싯바늘 모양으로. 가지 끝에. 이것도 송진이 나와요. 가지 끝에. 그래서 가지 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성생식은 스플레오시스
사피니아 이렇게 부르는데 무성세대는 뭐예요? 디플로디아예요. 무성생식은 디플로디아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게 유성세대가 일으킬 수 있고 무성생식으로 발생한 분생포자 등이 일으킬 수 있는데 가지끝 마른 병 이런 거는 디플로디아가 더 유명한 거예요. 많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병을. 그래서 이 스펠로시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지만 디플로디아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맞는 거고. 4번 버드나무 탄저병. 전번에 탄저병 뭐 콜렉토트리콤 몇 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4개 외우시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아니라고 그랬죠. 버즘은 아피오그 노모니아 이렇게 아피오그 노모니아 이렇게 했잖아요. 외우시라고 그랬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탄저병은 콜렉토트리콤에서 강호동 생각하라고 5호 동사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탄저병 콜렉토트리콤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4개 꼭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탄저병 콜렉토트리콤. 무성생식은 콜렉토트리콤이고 유성생식은 그로멜라리아야. 근데 나머지 탄저병들은 아니라니까. 딱 찍으셔야지. 그래서 이제 답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어요? 아니 그건 내가 수업 들을 때 기억이 나는데 무시하라고 학명 무시하라고 들었어요. 아니 무시하는데 학명이 무시하는 게 이승규 아니고 박사가. 이승규 박사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강조한 거니까 예. 이제 2회 때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예. 알아두시라고 그러잖아요. 콜렉토트리콤에 걸리는 병이 네. 뭐가 있냐고. 5호 동사. 5호 동사 알고래서 했죠. 5호 동사 전번 시간에 했는데. 오 동사 뭐예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 이거 제가 오늘 드린 거에 보면 오동나무 탄저병. 아. 네? 호두나무 탄저병. 동백나무 탄저병. 사철나무 탄저병. 이거는 콜렉토트리콤이라는 저기 그 뭐지 그 병에 걸린 그. 근데 왜 그 무시하라는 거만. 학명을 무시하라고 학명이 그러니까 이제 그 콜렉토트리콤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이게 분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무시하라고 그러는 건데 콜렉토트리콤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부분은 4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나머지 버드나무 탄저병 이런 거는 그로멜라가 아니에요. 유성생들이는 그로멜라인데 이제 아피오 그거예요, 그죠?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찾으셔서 하시면 돼요. 무시하라는 얘기는 분리하기 어려우니까 막 따지고 들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맨날 그 수업 시간마다 그 타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설명하면은 다음 시간에 와서 또 이거 어떻게 분리합니까? 또 설명하면 그러니까 무시하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맨날 그거 갖고 그러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시라는 거고 4가지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페스탈로치아는 뭐 또요? 페스탈로치아 뭐가 있어요? 은행나무 잎마름병이 있고 은철 네, 동삼 은철이하고 동삼을 아니 은삼이하고 동철이를 외우든지 또 저번에 뭐라고 그랬지? 금운동 생각나요. 금운동 철운동 철운동. 네, 철운동 또 하나 뭐예요? 3 철운동이 3개다. 철운동이. 네. 아니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페스탈로치스는 잘 나온다. 페스탈로치아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난다고 그랬잖아요. 꼭 한두 문제는 난다고 그랬어요. 한두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 나는데 2회도 나오고 1회도 나오고 그랬는데 외우시라고 그래도 안 외우시는 건 안 되지. 금운동 3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탄저병하고 페스탈로치아는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꼭 공부를 하시는데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페스탈로치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렉토트리콤부터 할까요? 콜렉토트리콤은 145쪽에 보시면 콜렉토트리콤은
불완전균 아문에 유곽균이에요. 유곽균. 각이 있어요. 콜레코트리움은 각이 있다. 뿔처럼 돼 있다 생각하고 거기 보면은 가번에 호두나무 탄저병, 나번에 이게 다 그레오스프림이라는 게 그 앞에 있는 게 유성세대고 콜레토트리금이 이제 탄저병인데 그게 무성세대에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오동나무 탄저병, 동백나무 탄저병, 그 다음에 기타 탄저병은 이제 이게 그로멜레리아 균이 아니고 기암나무 탄저병, 뭐 버즘나무 탄저병 이런 거는 그게 아니다. 그거 정도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페스탈롭시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스탈롭시스 꼭 아셔야 되겠어요. 네, 바로 있나요? 144쪽.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44쪽. 거기 보면 페스탈롭시스는 그 그림을 주고 세포가 몇 개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5개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페스탈롭시아는 5개. 이렇게 돼 갖고 여기다 그려야 되나? 칠판에 그려야 되나? 이렇게 돼 갖고 5개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마디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요 3개가 채색이 됐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페스탈롭시스인데 거기 보면 꼭 아셔야 돼. 은행나무 144쪽. 은행나무 잎마름병. 은사미로 144.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삼나무 잎마름병, 그 다음에 철쭉 잎마름병 이렇게 있어요. 철쭉, 그 다음에 동백나무 견무늬병인데 그 페스틸라치아를 이제 종류도 알아야 되겠지만 특징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불완전균 유곽균에 속한다. 잔항균, 완전세대는 잔항균 아문에 각균강이다. 유곽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왜 소리 시끄럽게 이러지? 그래서 거기 보면 분생포자반 안에 병렬로 짧은 분생포자 경우에 분산포자가 형성된다. 쭉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을. 그냥 페스탈롭지만 이제 종류 외우셨다 그러면 그 형성되는 걸 또 아우셔야 돼요. 페스탈롭지는 어떻게 형성돼요? 분생포자 반에 불완전균이잖아요. 분생포자 반 안에 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곽균이니까 유곽균 중에 뭐가 있어요? 반도 있고 각은 뭐예요? 반도 있고 뭐도 있어요? 네? 각도 있죠. 근데 이거는 페스탈로는 반이에요. 반. 접시 모양처럼 생긴 데 위에 포자가 형성되는 거예요. 분상포자. 그런 거 알겠죠? 위에 포자 경이라는 게 저기예요. 그건 무슨 자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 줄기고 그 안에 각이 이제 생겨서 분생 포자가 형성되는데 뭐 특징 다 아셔야 돼. 아까 얘기했죠. 중앙새 세포 이게 말로 다 풀어 쓴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중앙새 세포의 착생 상태가 여기 착색이 돼 있다. 3개가 5개 중에서 3개는 착색이 돼 있고 나머지는 부속사가 돼 있다 이런 거예요. 요 보이시죠? 요 상태. 중앙새 세포. 네. 이거 글씨 보면서 그림 상상이 떠오르나요? 아시죠? 네. 공부하셨으면 떠올릴 거예요. 책에 없고요. 맞아요. 책이 없어요. 네, 책이 없어요. 이게 그림이 나오면 좋은데 전에 그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네, 그렇게 그렸어요. 5개. 5개 돼 있고 3개가 착색이 돼 있어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나중에 뭐 이렇게 카톡을 보내든지 그렇게 할게요. 제 블로그 가면 많이 해놨는데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그 다음에 몇 번 할 차례이죠? 정신이 없네. 막 청소하는 녀석. 21번 그 버즘나무는 그로멜라리가 아니고 아포모라고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 아시면 되고 정확히 얘기하면 아피오그 노모니아 이렇게 아피오 노모니아 APO 뭐 이렇게 APIO 이렇게 생각되죠. 뭐냐면 요거 어디 있어? 버즘나무 뒤에 버즘나무 요거
여기 보면 아피오고 이거죠. 나무는 뭐예요? 그로멜라. 이 앞에 네 가지는 다 그로멜라로 시작하고 콜레프토툴인데 이거는 특이하게 아피오. 그다음에 이게 계암나무 한접병도 다른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은행나무는 뭐예요? 페스탈롭시스 아까 했어요, 그죠? 특징 그거 다 아셔야 돼. 페스탈롭시스는 꼭 나온다고 그랬어요. 종류 알아두셔야 돼. 특징 그 반에 분생 포자 반 위 경에 그 위에 포자가 생성된다고 아셔야 돼요. 22번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 건데 밤나무 줄기마름병 어때요? 1900년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유입돼 갖고 미국과 뭐 여기 황폐시켰다 맞는 거고 병원균은 뭐예요? 크리포네티리아 파라스티카 외우셔야 되죠. 이랬다 놨던 문제예요. 이게 그대로 병원균은 넥트리아 파라스티카 밤나무 줄기마름과 그 다음에 진균 기생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원성이 약해진 저병원성 균주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곰팡이 한 건데 여기인데 또 바이러스에 이렇게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이게 약하더라 이게 이 병원성이. 그래서 이걸 갖고 생물학적 연구를 해서 이거를 이제 줄기마름병을 방지하는 용으로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병원성 균주가 발견됐다. dsRNA 바이러스다 이거예요. 진균 기생 바이러스다. 이 줄기마름병 일으키는 크리포네트리아 파라스티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이러스, 진균 기생 바이러스, dsRNA 바이러스를 갖다 투입하면 줄기마름병을 퇴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상처를 통해서 이제 주로 상처, 넥트리아니까 줄기 상처를 통해서 돼 있고, 이게 이제 줄기 같은데 저기 하니까 동해방지용 백색. 겨울에 갈라지는 게 뭐예요? 상열, 그죠? 여름에 갈라지는 거는 피소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다 줄기에다가 백색 페인트를 발라주고, 또 천공성 해충이 이제 가게 되면 균들이 들어가니까 천공성가 없도록 살충제를 살포한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감수성 품종을 이제 감수성 품종 걸리는 걸 피하고 저항성 품종을 심는데, 저항성은 뭐가 있어요? 이평하고 은기만이 속하는 거예요. 옥강이라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옥강은 이게 잘 걸리는 거예요. 은기하고 이평은 뭐예요? 저항성이 있다. 줄기마름병에 저항성이 있다. 알아두셔야 되고, 23번 밤나무 잉크병. 이건 뭐예요? 일본밤, 중국밤 저항성이 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병원균은 잔항균에 속한다. 밤나무 잉크병의 학명을 알면 되죠. 뭐로 시작해요? 파이토프토라. 그러면 전번에 그 역병 뿌리 썩은 병 할 때 파이토프라 뭐라고 써요? 키르키나툼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밤나무 밤나무 잉크병은 파이토프라 카츄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이토프라 카츄레. 그러니까 파이토프라에 같은. 파이토프라는 뭐예요? 난균광이라고 해서 계속 얘기해요. 피티움, 파이토프라 두 가지는 난균광이다. 근데 파이토프라라고 해서 틀렸어요. 아니 파이토프라인데 잔항균이라고 해서 틀린 거 2번 틀린 거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난균가? 파이토프라 파이토프라 카츄레니까. 불완전 난균관이요? 아니지. 그냥 난균가. 난균광하고 불완전한 거 완전히 틀리지. 네. 아시겠어요? 5개 중에. 네, 그건 구분하고. 구분할 수 있죠. 난균광. 그런 얘기예요. 네. 밤나무 잉크병은 학명을 난균광. 아시면 금방 난균광.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2번이 틀리다는 거. 나머지는 쭉 읽어보셔요. 이게 다 중요하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요 24번까지만 하고 쉬자고요.
푸사리움 가지 마른 병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푸사리움 송진 막 나오는 거. 그래서 감염된 줄기 가지 세 가지 구가 등의 열매까지 구가까지 송진이 흘러나와서 흘러내린 계양이 형성된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리기다 소나무 테다 소나무는 감수성인 거 곰술은 저항성이다. 맞는가요? 틀리죠. 이게 우리나라 소나무 그거만 이제 저항성이고 리기다 테다 이게 곰술은 다 저기 걸려요. 리기다 리기테 소나무 곰술 같은 거 다 걸려요. 그래서 이것 2번이 답이고 나머지 중요해요. 병원꽃 암꽃도 성숙한 구가에도 피해를 입히고 종자의 그 구가의 그 종자에도 감염이 된다. 그 병원균은 푸사리움, 키르키나티움 예, 꼭 아셔야 돼요. 푸사리움은 무슨 병균이에요? 1번 잔항균이다. 2번 담자균이다. 3번 불안정균이다. 불안전. 불안정균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 1999년 인천에서 발견됐어요. 지금 96년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특징 다 알아두셔야 되고 꼭 답을 뭐지 똑같이는 안 나오니까 그 특징을 푸사리움 가지 마른 병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